저는 문학평론을 하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론가니까 평소 책을 읽고 또 그것에 의해서 글을 쓰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동주 시의 100편을 해설한 동주시 100편이라는 책의 원고를 다 끝냈습니다. 작년에 백석시 100편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에 이어서 내게 됐죠. 1월 한 중순쯤에 나올 예정인데 그때는 또 독자 여러분들께 그 책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선친이 태자, 극자 쓰시는 시조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조를 지으시면 온 가족을 둘러놓고 시조를 읊어주시고 좋은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저에게 하나의 좋은 문학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친께서 시조문학을 창간하고 38년간 간행을 하시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딴 분에게 물려주셨어요. 시조문학을 간행하신 시조시인의 아들로서 제가 오늘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학 지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출판 사정이 아주 안 좋았으니까요. 1960년 6월에 시조문학이 간행됐는데 제가 태어난 1955년의 국민소득이 65불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가난한 시절이었죠. 물론 아버지가 이대 교수여서 월급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해서 시조문학을 내긴 했는데 앞으로의 출판비가 염려가 되니까 서울 교외에 있던 조그만 땅도 팔고 집을 숭인동에서 창신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창신동 집이 전세였어요. 전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비를 좀 감당을 하셨고 나중에는 모래내 하천변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미장원이 딸린 집이었어요. 그 미장원도 아버지가 인수를 한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시조문학을 좀 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경영수완도 없고 한 분이니까 미장원도 한 2년 하다가 망했죠. 손해를 보고 아마 하여튼 그렇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1974년 8월에 시조문학이 개간으로 전환이 되는데 편집실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그 부암동 집은 축대가 있는 집이라 계단이 아주 많았어요. 그 계단 가파른 집을 아버지가 몇십 권씩 묶어서 혼자 들고 우체국으로 가서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힘든 일을 했던 일이 지금 가슴에 아주 아리게 떠오릅니다. 98년에 출판권을 넘길 때까지 그런 고생을 하셨죠. 그 아버지 시조 작품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딴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들이니까 이제 개인과 얽혀 있는 작품 2편을 소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딸기라는 작품은 아버지 대표작으로 되어 있고 화천에 있는 월화 12에도 산딸기가 새겨져 있는데 아버지는 작품을 쓰시고 그 창작 연월일을 꼭 쓰셨어요. 1955년 9월 26일에 동망산방에서 지었다. 동망산방은 숭인동에 있는 제가 태어난 집인데 동망산 기슭에 있어서 그걸 동망산방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홀짝 바위서리에 빨가장이 여문 딸기 가마귀 먹게 두고 산이 좋아 사는 것을 아이들 종종 쳐 뛰며 수풀에 쳐 덤비네. 삼동을 견뎌넘고 삼춘을 숨어 살아 대학볕 이 산허리 외로움 품고 자란 딸기 아라리 부푼 정열이사 마냥 누려지이다. 아버지의
시조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신문에 이 시조를 발표하면서 시조 창작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는데, 이 작품을 쓴 연월일이 55년 9월 26일인데 제가 태어난 게 55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개월 된 저와 함께 누나들 해서 가족들이 전부 수락산 소풍간 사진이 있는데, 5, 6개월 된 애가 이제 전데 아직 머리를 못 가누니까 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안았는데 머리가 앞으로 폭 꼬꾸라져 가지고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수락산에 산딸기가 피어 있는데 우리 아이가 크면은 여기서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면서 숲을 헤쳐 덤빌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작품을 쓰셨다고 그래요. 가족 소풍, 그것이 이제 하나의 창작의 출발점이 된 시조가 산딸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해상의 낙조라는 시입니다. 어허 저거 물이 끓는다, 구름이 마구 탄다. 둥근 원구가 검붉은 불덩이다. 수평선 한 지점 위로 머문 듯이 접어든다. 큰 바퀴 피로 물들며 반나마 잠기었다. 먼 뒷섬들이 다시 환히 얼리더니 아차차 체험만 남고 정령 없어졌구나. 구름빛도 가라앉고 섬들도 그림진다. 끓던 물도 검푸르게 잔잔히 숨더니만 어디서 살진 반달이 함을 따라 웃는고. 이 시에 주가 달려 있어요. 57년 8월 4일에 해군 함정 810편으로 제주를 찾아 서해상을 달리다가 작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을 따라 웃는 거의 그 함은 해군 함정입니다. 이 시조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는데 제가 그때 총각 선생으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이 제재가 이제 나왔어요. 설명하면서 이게 교과서에 실렸지만 그렇게 잘된 작품이 아니다. 시인은 감정을 절제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어허 저거 물이 끓는다, 아차차 체험만 남고, 이 감탄어를 자꾸 사용해가지고 감정을 절제 못하고, 그리고 해를 불덩이라든가 피로 물든다든가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더니 그 남학교였는데 섬세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 책상에 짧은 편지 한 통이 있는데 어제 선생님이 수업을 잘 하셨는데 그 이태국 선생님은 이승원 선생님의 아버님인 걸로 제가 압니다.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아버지 시조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고 또 숙연해졌습니다. 후생이 가외라고 나보다 뛰어난 학생이 있구나. 근데 나한테 편지 쓴 학생이 누구냐 하고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수업한 반에 한 60여 명 중에 한 명. 지금 어디가 잘 살고 있겠죠. 그 제자에게 제가 하나의 그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시여서 소개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라서 좀 소개를 하면 아버지가 2003년 4월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3주기쯤 지난 어느 날 오후인데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건강한 몸으로 나타나서 둘째 아이하고 아주 재밌게 신선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참 신기하다. 낮에 그렇게 꿈을 꾸다니. 그럼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좀 생길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문학사상 주관인 권영민 교수님이 전화를 하셔서 김한태 평론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상을 받을 거냐. 그래서 불감청이 현정 고소원이로소이다.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에 나타난 좋은 모습이
그 얘기를 하시려고 미리 아내의 꿈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둘째 아이는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걱정을 하셨어요. 저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나중에 말문이 트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는데 못 외워서 울고 있었대요. 애가 순진하니까 그런 거죠. 그 아버지가 나와보시더니 너 왜 우느냐 하니까 구구단이 안 외워져서요. 그래서 구구단 외우는 요령을 일러주셨답니다. 어떤 요령인지 전 몰라요. 할아버지가 일러주셔서 외웠더니 구구단을 금방 외웠다고. 구구단을 못 외워서 울던 그 애는 나중에 수학에 흥미를 붙여서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왕이 됐어요. 그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낮에 또 잠을 자는데 문 밖에서 할아버지가 자기를 딱 3번 부르시더래요. 준기야, 준기야, 준기야. 그렇게 3번을 불러서 얘가 일어나가지고 나갔더니 거실이 연기에 가득 차가지고 뭘 먹으려고 렌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깜빡이고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 불을 끄고 화재가 나는 걸 피했는데 얘는 이제 할아버지가 불나는 걸 미리 알려주려고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불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꿈에 다 둘째 아이가 등장해서 제가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시조 중에서 김상용의 시조가 있어요. 병자호란 때 척화파와 주화파가 있었는데 척화파의 대표자가 김상헌이죠. 나중에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죠. 그 김상헌이 남긴 시조도 있는데 김상헌의 형이 김상용이에요. 김상용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적군이 몰려오니까 화약에 불을 붙여서 순절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참 우국절개 지사가 썼다는 게 좀 믿기지 않지만 김상용의 시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충신 연군지사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임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김상용이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조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거짓말이 임날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뵌단 말이 그이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배우리. 거짓말이라는 쉬운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구비가 참 독특해요. 사랑이 거짓말이 임날사랑 거짓말이 사랑이 다 거짓말이고 이미 날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이미 그랬나 봐요. 내가 직접 당신을 못 봐도 꿈에서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꿈에와 뵌단 말이 그이더욱 거짓말이 꿈이면 만날 수 있다고 한 말은 더욱더 거짓말이다. 왜냐?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배우리. 임을 그리워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꿈에 볼 수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어려운 말 없이 거짓말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참 짧은 시에 사랑의 그 곡진함과 그리움에 애타는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시조는 기승전결의 구조인데 종장에서 전환과 결말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조가 가진 묘미예요. 나같이 잠 많이 오면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요. 사랑이 거짓말이고 꿈에 본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평범한 말이었는데 나처럼 잠 많이 오니 왜 잠을 못 자느냐. 님을 그리워서 잠을 못 잔다. 그러니 어느 꿈에 배우리. 그래서 앞에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장에서 의미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나니까 이렇게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그게 멋진 시조인데 시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김상용의 시조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시조를 늘 예로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현대 시조 중에 정환영 선생님의 을숙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환영 선생님은 전통적인 시조의 가락 속에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와 비유로 운율적 구성을 하신 그런 좋은 시조 시입니다. 세월도 낙동강 따라 700리길 흘러와서 마지막 바다 가까운 하구에선 지쳤던가. 을숙도 갈대밭 베고 질포니도 누워있대. 그래서 목로 주점엔 한낮에도 등을 달고 흔들리는 흰술 한 잔을 낙일 앞에 받아놓으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술잔에 와 떨어지대. 백발이 갈대처럼 서거기는 노사공도 강물만 강이 아니라 하루해도 강이라며 김해벌 막막히 저무는 또 하나의 강을 보되. 이러한 시조입니다. 세수로 되어 있는데요. 세월도 낙동강 따라 700리길 흘러와서 낙동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세월도, 시간도 흘러왔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강물의 흐름을 동일시하는 상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바다 가까운 하구에선 지쳤던가. 700리 낙동강 물줄기가 하구에 오니까 유속이 느려져서 지친 듯 천천히 흘러가니까 시간의 흐름도 멈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걸 의인화해서 을숙도 갈대밭 베고 질포니도 누워있대. 참 멋진 표현이에요. 강물이 을숙도 갈대밭이 유명하죠. 그 갈대밭을 베고 질포하게 누워있는데 강물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세월도 시간도 정지된 듯하구나. 그런 느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목로 주점엔 한낮에도 등을 달고 어둑한 주점이어서 그런지 한낮인데도 등을 밝혔어요. 이걸 이제 앞에 시상하고 연결지어서 시간이 정지된 듯하니 한낮에도 등을 달고 흔들리는 흰술 한 잔을 낙일 앞에 파다 놓으면 붉은 노을이 물드는 저녁이니까 그래서 흰술이라고 하는 게 참 멋진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의 어떤 파동 그것을 흰술 한 잔의 흔들림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갈매기 울음소리가 술잔에 와 떨어지되 청각이 작은 술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복합적인 표현을 이분이 잘해서 백수정환용이다. 이런 표현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백수풍의 시조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백발이 갈대처럼 서거기는 노사공도 을숙도 갈대밭에 바람을 불면 서걱서걱 소리가 나는데 거기 배를 부리는 늙은 사공의 백발도 마치 갈대처럼 그렇게 서거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강물만 강이 아니라 하루에도 강이라며 강물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인데 하루 해도 강물의 흐름과 같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일시됐어요. 강물의 흐름, 시간의 흐름, 해의 움직임. 김해벌 막막히 저무는 또 하나의 강을 보되 그 또 하나의 강은 바로 낙일 떨어지는 해. 이렇게 봐서 을숙도 갈대밭에 저녁 노을이 물드는 그런 서정적인 정경을 독특한 비유와 이미지로 표현한 정환영 선생의 작품입니다. 선생이 나이 들어서 쓰신 작품이기 때문에 역시 세월의 흐름, 노년의 이런 분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낙동강 하구의 그 저무는 낙일의 어떤 쓸쓸함과 아름다움 이런 걸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이 시를 현대시조의 아주 아름다운 명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실 자유시의 시대예요.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이 유럽도 19세기 후반을 넘어서면서 정영시는 쇠퇴하고 자유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세기 초에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자유시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어떤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상을 구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유시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자유시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데 정형시를 굳이 쓰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본의 하이코라든가 우리나라의 시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나 시조라는 이 양식이 현대에서 생생하게 유지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세계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특수한 상황이고, 외국 사람한테 우리는 정형시가 아직 이렇게 남아있고 그걸 많이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워하고, 근데 이렇게 자유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시조도 좀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시조의 형식의 변화를 거론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 정형성을 하나의 가치로 계속 유지를 해야 시조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쓰는 분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 정형적인 양식 속에서 모든 걸 표현하겠다, 이런 야심이 있어야 돼요. 정형성과 현대성의 결합, 이것이 시조 시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쓰는 것은 자유시를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치열한 정신이 작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시조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정형적인 율조와 결합을 시켜서 그 현대성과 정형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시조를 쓰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시조의 정형성, 이게 구속이나 제약이 되지 않고 현대성을 살리는 양질의 활력소가 된다, 저는 생각해요. 시조의 미래와 함께 시조의 세계화,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뭐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서 널리 알려지고 하는데, 그런 K-음악이나 K-문학은 그 바탕에 우리 5,000년 역사 전개 속에 이루어온 문화적 바탕, 소양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 삼국지 위지 동의전 같은 기록을 보면 저 건너 남쪽의 사람들이 때때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손과 발이 잘 어울리고 아주 모든 것이 보기에 좋더라.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닐리리와 에헤야를 부르던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K-뮤직이 생기고, 또 한강이 노벨상을 받고, 이런 것도 그 바탕에는 저 신라 백제로부터 이어오는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시조라는 양식이 이제 그대로 살아있고, 시조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자유시는 외국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소설은 너무 기니까 시조는 짧아서 소개할 수 있어요. 다시 제 선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1955년에 시조 창작에 발을 디디셨는데, 그와 동시에 시조 부흥론을 새롭게 전개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전개되었던 시조 부흥론이 있었는가 하면 1950년대 중반 이태극의 시조 부흥론이 있었습니다. 시조 부흥에 대한 논설을 많이 발표하고 했더니 반론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현대문학에서는 시조 부흥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인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답변이 부정적인 대답이 한 80%. 옛날의 시조의 가치는 인정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시조 창작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1957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초지일관
고군분투의 자세로 결국 시조문학이라는 문학지도 내고 했던 것인데, 그때 전부 돈키호테 같이 무모한 일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서울대 국문과에 계신 제 은사인 선생님들도 너희 아버지는 왜 시조를 쓰고 시조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문인들하고 어울리느냐고 저한테도 직접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대와 일종의 조롱에 맞서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시조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신춘문예에 다 시조가 있고 시조가 시와 대등한 장르로 이렇게 정립이 됐잖아요. 시조의 세계화, 여기에 대해서 선구적인 주장을 한 분이 또 선친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계의 시조를 소개하면 우리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주장한 분이 이태극 선생입니다. 이건 문헌을 보면 다 나오는데, 그 골자가 뭐냐 하면 시조라는 양식이 고려조에 성립된 것 같은데 한글이 반포되어서 시조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양반들의 양식이었을 시조가 보급이 돼서 전 계층이 고루 시조를 창작하게 되었다. 시조 한수는 읍조일 수 있게 되어서 대중문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학의 대중화가 이룩된 데는 한글의 공이 크고, 그 다음에 시조라는 단형 양식의 공이 큽니다. 그래서 시조가 대중화되니까 18세기 이후에는 평민화된 사설시조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문학에 해당하는 시조 양식이 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맞았느냐. 삼음절, 사음절로 떨어지는 우리말의 구조가 또 민중들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에도 어울려서 하나의 국민문학으로서 그렇게 정착이 됐다.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외국 문화가 유입이 되고 자유시로 전부 몰려갔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의 뿌리 속에 스며 있었던 그런 혈맥이랄까, 그런 것은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제 다시 부활이 되어서 1920년대, 30년대 시조가 조금 창작이 됐고, 이제 해방이 되고 전쟁도 끝났으니까 새롭게 민족 문화를 개성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국민문학인 시조를 부흥시켜야 되겠고, 또 외국에 소개할 때 세계문학의 한국의 대표적인 장르로 내세울만 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런 선구적인 주장을 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문학 연구자들이 1920년대와 50년대의 시조문학론을 비교 대조하는 논문을 쓰면서 이태극의 시조부흥론에 시조의 세계화에 대한 주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시조의 세계문학적 위상을 일찍이 제시한 선구적 주장이었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문학만의 독특한 양식인 시조는 K문학의 선두주자로 전위에 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조의 장래는 밝습니다. 세계문학의 한국문학을 알리는 선두주자가 돼야 하니까 밝고, 저는 현대시를 비평하는 문학평론가니까 시조의 세계화에 대한 선구적인 주장, 그것을 이제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국민문학으로서 대중화가 돼서 누구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조가 대중도로부터 멀어진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참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매달리는 그런 풍조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조는 뭔가 고루하고 재미없는 것, 낡은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이 기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행시를 지어라, 그럼 삼행시를 짧게 짓는데 그 삼행시에 기승전결의 구조를 넣으면 시조가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시조를 열심히 보급하고자 할 때 시조놀이 카드를 만들어서 박신의 시조놀이 이래가지고 그
카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학평론가이면서 시인이고 소설가인 박덕규 교수의 형들이 제작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조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은 정영시가 갖는 친숙감입니다. 삼행시라는 것도 일종의 정형성이거든요. 정영시가 갖는 친숙감, 이거를 활용하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그 영화도 어려워지고, 요즘에 그 K-팝이라는 거 들어보면 멜로디는 굉장히 아주 다채로운데 가사는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어로 하다가 영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 글로벌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K-팝이 세계 무대에 아주 선두에 서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조의 예술성을 살리는 좀 고사판 정형시는 그것대로 쓰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쉽고 친숙하면서도 새롭고 독창적인 그런 시조를 쓰면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정의 정상을 지키는 게 시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을 쓰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정말 24시간을 시조 생각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조에 대한 편집을 하시고 시조 창작을 하시고 시조 쓰시는 분들하고 전화하고 91세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사실 끝으로 시조 튜브와 시조인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유구무원입니다. 불효자로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조에 관심 가진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했던 얘기의 반복인데 시조의 정형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조를 쓴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형성을 고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성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현대성이라는 건 제재가 새로워도 되고 표현이 새로워도 되고 발상이 새로워도 되고 현대적인 상황에서 뭘 취재를 해서 되는데, 다만 그 형식, 양식은 시조의 정형성을 살려야 시조라는 이름을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조의 정형성 속에서 현대성을 살리는 일을 해주십사. 제 말이 모순 같지만 모순 속에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